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나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과 같이 셜록 홈즈 시리즈 마지막 사건, 오늘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브리셀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이틀을 보내고 사흘째 되던 날 스트라스부르크로 갔다. 월요일 아침 홈즈는 런던 경시청으로 전보를 보냈다. 저녁에 호텔에 돌아와 보니 그에 대한 답장이 도착해 있었다.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본 홈즈는 그것을 난로에 집어던지고 신음하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이런, 녀석이 이렇게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물을 빠져나갔네. 모리어티 교수가? 일당은 전부 체포했지만 모리어티 교수를 놓쳤다고 하네. 경찰을 따돌린 모양이야. 뭐 내가 없었으니 그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었겠지. 그럴 줄 알고 반드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뒀네, 왓슨. 왓슨, 자넨 그만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난 더욱 위험한 길동무니까. 그 사람은 모든 걸 잃었어. 런던으로 돌아가면 파멸하고 말 거야. 내 추측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내게 복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할 걸세. 전에 잠깐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아마 농담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자네는 자네 환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랜 친구이자 협력가이기도 한 나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다. 우린 스트라스부르크의 식당에서 30분 동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결국 함께 출발하기로 했다. 그날 밤 다시 힘차게 제네바로 향했다. 우린 일주일 정도 론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계곡을 따라 로이크까지 갔다가 거기서 옆길로 빠져 아직 두꺼운 눈이 쌓여있는 갯미 고객을 넘어 인터라켄을 지나 마이링겐까지 갔다. 참으로 멋진 여행이었다. 눈 아래로는 봄의 실록이 펼쳐져 있었고 머리 위론 겨울의 눈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홈즈는 끈질기게 따라붙는 적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정겨운 알프스 마을을 지날 때도, 인적이 드문 산길을 걸을 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져 그 사람의 얼굴을 관찰했다. 어디로 가든 개처럼 뒤를 쫓아오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갯미 고객을 넘어 한적한 다우벤제 호숫가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오른쪽 능선에서 커다란 바위가 기세 좋게 굴러내려와 등 뒤에 호수로 떨어졌다. 그 순간 홈즈는 능선 위로 뛰어 올라가 우뚝 솟은 정상에서 사방을 둘러보았다. 봄이 되면 이 부근에선 낙석이 흔한 일이라고 가이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홈즈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 일어나 아주 만족한다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으며 날 바라보았다. 그렇게 주위를 경계하면서도 홈즈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어떤 때보다 용기에 넘쳐 있었다. 이 사회가 모리어티 교수의 마수에서 확실히 벗어나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지금의 일을 그만두겠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왓슨, 내 삶은 그렇게 무익하지만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지. 오늘 밤에 인생의 끝을 맞는다고 해도 난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내 덕분에 런던의 공기가 깨끗해졌어.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해왔지만 내 능력을 나쁜 쪽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 요즘 난 인공적인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건보다 자연이 초래하는 문제를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왓슨,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해한 그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그의 숨통을 끊어 놓아 내 명성이 절정에 달하면 자네의 그 회상록도 끝을 맺게 될 거야. 내 이야기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간단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기로 하겠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건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것이 내 의무일 것이다. 5월 3일 마이링겐의 조그만 마을에 도착해 영국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페터 슬라일러가 경영하는 영국관에 투숙했다. 주인은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런던의 그로스베너 호텔에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어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다. 4일 오후 이 주인의 권유로 우린 산 너머에 있는 로젠라우이 불악에서 하룻밤 묵고 오기로 했다.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 0.5마일 정도 그렇게 산을 오르면 라이엔바흐 폭포가 있으니까 꼭 둘러보라고 그는 적극 추천했다. 그곳은 실로 위험한 곳이었다. 눈이 녹아 수위가 높아진 경류가 거대한 심연으로 쏟아져 화재 현장의 연기처럼 물보라가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거친 강물은 석탄처럼 검게 빛나는 거대한 바위 틈으로 들어가 거기서 폭이 좁아져 끝도 없는 연못 속으로 떨어지며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끓어오르듯 연못가 위로 넘쳐흘렀다. 굉음과 함께 떨어지는 거대한 녹색 물기둥과 짙게 피어오르는 물보라, 그것들이 피어오르며 내는 신음소리, 그칠 줄 모르는 소용돌이와 그 외침은 보는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 정도였다. 우린 절벽 끝에 서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물의 반짝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보라와 함께 시면에서 피어오르는 사람의 목소리와도 닮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폭포의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폭포를 둘러싸고 조그만 길이 닫혀 있었지만 채 반바퀴도 돌기 전에 길이 막혀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왔던 길로 그렇게 돌아가려는 순간 한 스위스 젊은이가 손에 편지를 들고 좁은 길을 따라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편지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의 마크가 찍혀 있었는데 그 호텔의 주인이 내게 보낸 것이었다. 우리가 출발한 직후 폐결핵 말기에 중병을 앓고 있는 영국 여자가 막 호텔에 도착했다고 쓰여 있었다. 그 여자는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보내고 루체른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각혈을 했다는 것이었다. 틀림없이 몇 시간 후면 생명을 잃을 것 같았지만 영국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위안을 얻을 테니 가능하면 바로 와주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사람 좋은 스타일러는 출신에 가엾은 여자가 스위스 의사는 싫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으며 자신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으니 부디 와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국에서 죽어가는 동포의 청을 거절할 순 없었다. 하지만 홈즈를 혼자 남겨두고 가야 해서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가 마이링겐에 가 있는 동안 편지를 가져온 스위스 젊은이가 홈즈의 가이드 겸 이야기 상대로 남기로 했다.
홈즈는 조금 더 폭포를 구경한 뒤에 천천히 산을 넘어서 로젠라우이로 갈 테니 밤늦게 거기서 만나자고 말했다. 내가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렸을 때 홈즈는 팔짱을 낀 채 바위에 기대서서 경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의 모습이었다. 언덕길을 내려와서 난 뒤를 돌아보았다. 폭포는 보이지 않았지만 산등성이를 휘감으며 폭포로 올라가는 길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그 길을 급히 서둘러 올라가는 남자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의 검은 모습이 파란 산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정말 정력적이란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강한 인상을 받았지만 급히 길을 가다 보니 그의 존재는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말았다. 마에링겐까진 1시간 이상이 걸렸다. 스타일러는 호텔 현관에 서 있었다. 스타일러, 환자는 어때요? 조금 안정을 되찾았나요? 나는 급히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타일러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스치며 눈썹을 꿈틀 지켜 올리는 것을 본 순간 난 심장이 납처럼 굳어지는 듯 했다. 이 편지 당신이 보낸 게 아니군요. 내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보이면서 말했다. 아니, 병에 걸린 영국 여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편지에 호텔 마크가 찍혀 있는데 그래, 맞아. 그 키 큰 영국 남자가 쓴 겁니다. 당신들이 떠난 다음에 호텔에 도착했죠. 그 사람이라면. 난 스타일러의 설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불안에 떨며 서둘러 마을에서 벗어나 조금 전 내려왔던 산길로 접어들었다. 내려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린 길이었다. 온 힘을 다해 올랐지만 폭포에 이르기까지는 2시간 정도가 걸렸다. 우리가 헤어졌던 바위 앞에서 홈즈의 등산용 지팡이가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큰 소리로 외쳐봤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만이 주위 절벽에 부딪혀 메아리 칠 뿐이었다. 난 홈즈의 지팡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로젠라우이에 가지 않았다.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다른 한쪽은 수직으로 깎아내린 낭떠러지로 둘러싸인 폭 3피트의 좁은 길에서 적과 맞닥뜨린 것이리라. 스위스 젊은이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역시 모리어티 교수에게 매수된 사람으로서 2 사람을 남겨놓고 여길 떠났을 것이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난 한동안 그곳에 서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무시무시한 생각으로 머리가 혼란스럽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홈즈에게서 배운 방법대로 비극의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슬프게도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이었다. 홈즈와 난 이야기를 나누며 길을 걸었었는데 길이 끊어진 곳 바로 앞까진 가지 않았었다. 지팡이 자국으로 홈즈가 있었던 장소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검붉은 흙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물보라에 젖어 언제나 부드러웠기 때문에 작은 새가 앉아도 발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거기에 길이 막다른 곳까지 간 2개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2개 모두 앞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되돌아온 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길이 막힌 곳 몇 야드 앞에 있는 흙이 어지럽게 짓밟혀 직탕이 되어 있었고 주위의 가시나무와 양치 식물들은 쥐어뜯겨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난 길바닥에 엎드려 피어오르는 물보라에 몸이 젖는 것도 잊은 채 밑을 내려다 보았다.
내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부터 주위가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검은 빛을 발하고 있는 젖은 바위와 까마득한 발밑에 있는 연못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물이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난 커다란 소리로 홈즈를 불러보았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성난 사람의 울음과도 같은 폭포 소리뿐이었다. 그래도 홈즈의 마지막 인사만은 받을 수가 있었다.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좁은 길 쪽으로 튀어나온 바위에 홈즈의 지팡이가 기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바위 위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홈즈가 늘 차고 다니는 은재 담배 케이스였다. 그것을 들어올리자 그 밑에 있던 조그맣고 네모난 종이 쪽지가 팔랑이며 땅바닥에 떨어졌다. 펼쳐보니 수첩을 찢어 내게 보낸 3페이지 분량의 편지였다. 홈즈답게 마치 서재에서 쓴 것처럼 글씨가 아주 반듯하고 내용도 명료했다. 왓슨에게 모리어티 교수의 호의로 이 짧은 편지를 쓰고 있네. 이 편지를 얼른 끝맺길 모리어티 교수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네. 조금 전에 그가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렸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는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이것으로 그가 사회에 가져다 줄 해악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만족스럽네. 단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여러 친구들, 특히 왓슨 자네에게 고통을 주게 되었네. 하지만 종종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어차피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어 있어. 그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데게 이처럼 어울리는 방법도 없을 걸세. 솔직히 말하면 난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거짓말이었단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것도 충분히 예상했어. 그래서 자네가 호텔로 돌아가는 일에 반대하지 않았던 거야. 일당의 유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겉에 모리어티라고 쓴 파란 봉투에 넣어서 M으로 시작하는 서류를 모아놓은 서랍에 내가 넣어두었다고 패터슨 경감에게 말해주게나. 재산은 영국을 떠나기 전에 마이크로포트 형에게 양도되도록 모든 절차를 밟아놨네. 그럼 자네 부인에게도 안부를 전해주게나. 자네의 진실한 친구 셜록 홈즈. 이제 그 뒤의 일들을 간단하게 기록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곳에서 싸움을 했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은 채 폭포 밑으로 떨어진 것이란 판명이 났다.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사체를 찾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오늘날의 가장 위험한 범죄자와 가장 뛰어난 법의 수호자는 이렇게 해서 소용돌이 치는 폭포 밑에서 영원히 잠들게 된 것이다. 스위스의 젊은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지만 틀림없이 모리어티 교수의 수많은 부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홈즈가 수집해둔 증거 덕분에 모리어티 교수의 조직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제 이 세상에 없는 홈즈의 손이 그들의 머리에 일격을 가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이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인 모리어티 교수의 악행에 대해선 재판에서도 거의 밝혀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에 수많은 그의 악행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이유는 내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현명한 친구인 홈즈에게 부당한 공격을 가함으로 해서 모리어티 교수의 오명을 감추고 그에 대한 기억을 바꾸려는 음모를 가지고 있는 교활한 옹호자에게서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